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논중과 추론 인문강사 손봉우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오늘 뭐 이 설명에 시간 좀 짧아서 어떤 뭐 정보를 드리거나 하기보다는 어, 학부모님들이 주로 이제 논술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 내용들 좀 잠깐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제 강의 소개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 좀 더 말씀드릴 게 제가 지금 여기 논증과 추론에서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죠. 이 돌아오는 주 토요일하고 화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중간고사 휴강을 2주 들어가요. 그래서 2주 들어가서 5월 초에 다시 이제 재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그다음에 5월 5일 날, 5월 2일 토요일, 5월 5일 화요일 날 중간고사 휴강 이후에 이제 재개강을 할 생각인데 혹시 이때 시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부모님들이 이제 논술을 이미 이제 아이들이 시작한 부모님도 계실 거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아직 논술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점 때문에 논술 준비를 아직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을 했을 때 논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 두 글자로 말하면 힌트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맞지 않나요? 그치? 그러니까 논술이 계륵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가 좀 망설여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논술을 준비는 해야 되는데 논술은 경쟁률도 다른 전형에 비해서 높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내가 제대로 수능 공부도 안 된 상태다 보니 논술이 자꾸 후순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나중에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전형이 논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 논술을 먼저 해야 될지 수능을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해야 될지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많이 또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답을 드리면 논술을 지금 이 시점에 당장 시작할 필요가 없는 친구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논술 이외에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들을 다른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은 그 전형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논술은 뭐 부모님도 아시다시피 수시대 모든 전형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전형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보통 한 6대1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교과로 본인 원하는 대학교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그리고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혹은 내가 수능 때 N수생들하고 싸움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정시, 그다음에 논술 이외에 다른 수시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손가락 4개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수시 때 원서 몇 개 쓰죠? 6개 쓰죠. 그런데 논술 이외에 다른 전형으로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4개 이상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논술이 서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 학교보다 조금 상향으로 지원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100이라고 써져 있죠. 이 100은 뭐냐면은 어, 수능 영역에서 다른 영역은 아니고요. 국어하고 수학 중에 한 과목이라도 만점 받아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논술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점수가 나오는지를 잘 아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 현역이라 하더라도 수능을 공부해서 충분히 지금보다 점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정시를 보고 가도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뭔지 아시겠죠? 예, 모든 대학에 관대한 학생들 역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있는 친구들인데 어,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욕망, 집착은 고통만 불러일으킬지니 나는 여기서 난 이로부터 해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보다 대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역시 논술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술을 좀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논술 이외에 다른 전형으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친구들. 그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원서 6개 중에 절반 이상을 쓰는 친구들. 그리고 국어나 수학 중에 한 번도 만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본인의 성적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교를 가고 싶은 욕심 있는 친구들은 지금 논술을 준비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사례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 어, 작년 합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합격자들을 토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7월 여름방학 이후에 준비한 친구거든요. 그 준비한 친구 중에서 이 친구는 이제 외대 합격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제 지인 딸이었어요. 제 지인 딸이었고 원서 6개 중에 4개를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교과로 썼고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그리고 2개를 논술로 썼어요. 상향으로. 이 친구는 내신이 한 3.0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6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국어 3, 수학 5, 나머지 3, 4 이렇게 나왔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인서울권 정도만 합격해도 본인이 충분히 이제 만족한 학생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교과로 4개 정도 쓰고 인서울권으로 그다음에 이제 2개는 조금 상향으로 해서 최저 2합 한 4 정도만 맞춰보자라고 해서 최상향으로는 외대, 그다음에 그 밑에는 동국대학교 2합 5 이렇게 2개만 논술로 썼던 친구고요. 외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얘 경희대학교 사업과 붙은 친구인데 나름대로 경쟁률 128대 1을 뚫고 들어간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역시 논술을 7월 여름방학 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수업 태도가 되게 좋았고 경희대학교 파이널까지 저하고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제가 논술을 언제 시작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논술은 여름방학 때부터 저하고 같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원서를 논술로는 그냥 상향으로 2장을 썼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4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논술로 쓴 학교 중에 제일 높은 데가 경희대학교였는데 그 경희대학교를 좀 붙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어쨌든 운이 좋아서 붙는 케이스일 수도 있고 잘 배워서 붙은 케이스도 있겠지만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서브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향 한 2개 정도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논술을 나는 수시 때 3개 이상 써야 되겠다라는 친구들은 여름방학 이전에 준비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친구는 외대에 역시 붙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저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업을 했고 내신이 한 6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등급이 6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찌감치 본인이 다른 전형으로 가기 어렵다. 본인 원하는 대학교를. 그래서 일찌감치 논술을 조금 준비했던 친구고, 아주 뭐 사고력이 깊은 친구는 아니었는데 되게 좀 성실했던 친구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국대학교를 합격한 친구인데, 건국대학교 과를 보게 되면 잘은 안 나왔지만 영어영문학과 합격했던 친구일 거예요. 이제 이 친구는 내신은 3점대 정도 나왔던 친구였는데 모의고사가 6월 모의, 9월 모의까지 평균 2등급 정도 나왔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수시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포기하고 어차피 정시 때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서 논술로 6개를 썼던 친구였고 4, 8 정도까지 나오니까 원래 고대부터 썼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고대가 이제 최저가 4, 8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대부터 쭉 쓰다가 선생님 건국대학교는 제가 정시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험으로 하나 써놓을까요? 그래서 보험으로 하나 이제 건대를 맨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쓴 건 뭐 고대, 성대, 그다음에 뭐 중앙대, 연대 이런 학교를 썼겠죠. 근데 막상 수능을 이렇게 봤더니 최저를 2합 5밖에 못 맞췄어요. 나머지 다 떨어지고 딱 그냥 하나 건국대학교 맞춰서 들어간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3월 달부터 저하고 수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숙대 붙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하나만 붙은 게 아니라 2개 붙었어요. 이 친구가 현역 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교과 5개 썼고 논술로 하나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전부 다 떨어졌고요. 이제 재수하면서 저하고 작년에 수업을 계속 1년 동안 해왔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 반 에이스였어요. 제 반 에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5월 달 정도 글 쓴 걸 보니까 요 정도 쓰면은 최저 맞추면 어디든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온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재수하면서도 이제 수학은 6이 나왔었고요. 근데 국어가 3, 나머지 등급은 이제 2 정도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숙대 붙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홍대 붙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숭실대학교 예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희 반 좀 에이스였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고대 붙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논술을 3월 달 정도부터 같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이과 친구였습니다. 이과 친구였는데 문과로 조금 전향을 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내신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점대 후반 정도 나왔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워낙 괜찮아가지고서 사실 논술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문장력은 좀 괜찮았는데 사고력이 그렇게 있는 친구는 아니어서 그래서 고려대학교 파이널까지 저하고 수업을 하고 딱 고대에 붙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친구들은 우선순위가 논술이었고요. 논술이 많은 친구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름방학 전에 준비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게 되면 합격자 비율이 아무래도 논술을 조금 오래 한 친구들이 더 높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이전에 준비하는 친구들 합격자 중에 뭐 예를 들어 4명이라고 하면 3명이 여름방학
전에 준비하는 친구들이고요. 여름방학 이후에 비율로 따지면 한 1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 3개 이상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조금 일찍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뒤로 이렇게 넘기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 문제가 A형도 있고 B형도 있어요. A형하고 B형이 있어요. 자, 분량이 답안 작성 분량이 A형이 더 많아 보입니까? 아니면 B형이 더 많아 보입니까? 부모님이 보셨을 때. B형이 그쵸. 문제 요구사항이 훨씬 더 많으니까 B가 더 답안 작성 분량이 많아 보이죠. 근데 막상 이게 뚜껑을 열면요. A가 1000자였고 E가 400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애들이 이제 논술을 배우다 보게 되면 이게 분량이 좀 짧은 글이 있고 분량이 긴 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를 다 잘 쓰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두 개를 전부 다 잘 쓰기 어려운 잘 쓰는 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글 잘 쓰는 친구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긴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긴 글을 잘 쓰는지 짧은 글을 잘 쓰는지 어떤 특정 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잘 푸는지를 제가 조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어떤 답안 작성 실력들을 제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면 이 친구가 어느 대학교에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아이의 성향을 조금 잘 파악하기 위해서 빨리 조금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제 강의 소개인데, 저는 우선 뭐 크게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른 부분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들을 이렇게 범주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딱 6개의 카테고리로 묶입니다. 사실적 독해에 해당하는 요약 분류, 그 다음에 추론적인 독해에 들어가는 비교, 설명, 자료 해석, 그다음에 비판적 독해에 들어가는 평가, 창의적 독해에 들어가는 자기견해. 그래서 이렇게 총 6개로 모든 대학교의 인문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별로 논술 수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6개의 문제 유형별 독해법과 답안 구조를 배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교의 답안 작성 방법들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조금 흐리게 나왔지만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답이 어느 정도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애들이 배우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답과 플러스 기본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들 왜 우리 그 신문 기사 쓸 때 기사 같은 경우에도 정해진 형식이 있잖아요. 그 정해진 형식이 있고 사실은 내용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왜 회사 다니다 보게 되면 사내에서 업무 보고서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업무 보고서라는 일종의 정해진 포맷이 있고 그 폼 안에서 내용만 바꾸잖아요. 근데 논술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정형화된 답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애들 중간고사 국어 시험에서 긴 서술형,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인데 약간 그 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답이 있고 그 답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형식이 좀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저는 어쨌든 논술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글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잘 쓸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표현력이든 아니면 조금 더 가동성 있는 논리 전개든 분석이든 남들보다 조금 잘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파고드는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혼이 되게 자유분방해요. 제가 이제 저희 반 애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첨삭 시간에 만나고 대화하다 보게 되면 애들이 정말 예의도 바르고 교양이 있거든요. 근데 글에는요, 예의하고 교양이 없어요. 아이들 글에는요. 예를 들어 어떻게 쓰는 친구들이 있냐면요. 뭐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좀 힘든 시국에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쓴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쓰는 친구들도 있냐면 정부가 빡세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구어체를 논술에서 가감없이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장들을 사실은 조금 교양 있고 조금 가독성 있게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들도 기본적인 구조도 배우고 조금 더 가독성이 높은 구조들도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앞에 빨간색 테두리로 그려놨는데 제가 애들한테 문제 풀 때 그 칠판에 판서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잡을 때도 기본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딱 채점자의 눈에 띄게 가독성 좋게 잡는 고수가 쓰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량이 안 나왔을 때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학교 논술 문제의 주제들이 보통 사탐 영역에서 한 60% 정도 나오는데 그 사탐 영역에서도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특정 주제하고 특정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반 친구들한테는 사탐 영역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하고 이론들을 정리해서 그 자료로 배부해 주거든요. 물론 제시문 속에 정보들로 다 어느 정도 주어지긴 하는데 기본적인 탐구에 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있다고 하면 지문들 읽는 속도가 조금 빨라질 것 같아서 어떤 표현력과 이해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사회문화나 혹은 뭐 정치와 법이나 정법이나 혹은 경제 이런 어떤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와 이론들을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따로 배부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친구의 답안인데요. 제가 뭐 설명회 때마다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데 요 친구는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구경할 수 있는 답이에요. 요 친구는 과거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였고 제 수업을 정말 소화를 잘했던 친구였고 글도 정말 잘 썼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수능에서 최저가 있는 학교를 5개를 썼고 최저가 없는 학교를 한양대학교 썼었어요. 한양대학교가 지금 최저가 있죠. 작년부터 이제 최저가 생겼었는데 그전에는 최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수능 보다가 중간에 아파서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 이후에 볼 수 있는 유일한 학교가 한양대학교밖에 없었고 한양대학교 논술을 저하고 되게 빡세게 준비해 가지고서 한양대학교 나중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양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자기 답안이 게재가 됐다고.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 인문논술 수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논술에서 기본적으로 정답을 지향하는 강의는 하지만 어쨌든 논술은 상대평가니까 남들보다 조금 잘 쓸 수 있는 지점들을 디테일하게 강의하는 강사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이제 제 전체 컬인데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곧. 그래서 여름방학 때까지는 이 6개 유형,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개 유형들을 정복하는 수업들을 할 거고요. 제가 뭐 신규 개설하는 반들이 없어갖고 만약에 이제 제 반에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유입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앞에 나간 진도들 못 나갔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될 강의 영상 무료로 조금 제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쓰기 과제들 또 줄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쓰기 과제를 제가 주면 애들 수업 시간보다 제가 조금 일찍 불러서 개별적으로 다 조금씩 케어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중간에 유입됐다 하더라도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지도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뭘 할 거냐면 아까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가 어떤 대학교 논술 문제하고 좀 잘 맞는지 일종의 궁합 테스트 같은 걸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8주에서 한 10주 정도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분량이 적은 대학교를 잘 푸는지 그 분량이 적은 대학교의 대표적인 학교들이 뭐 중앙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동국대학교가 있고 가톨릭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분량이 많은 대학교를 잘 쓰는지 보통 글자수 기준으로 900자 이상이 되는 학교들 그리고 영어 재심이 나오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혹은 도표나 그래프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를 다 테스트를 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교 논술 문제하고 좀 잘 맞는지 원서 접수까지 테스트를 해서 이것들을 토대로 우리 아이가 합격 가능성이 조금 그나마 높은 대학들을 좀 찾아서 나중에 원서 접수 때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제 수업을 맡기시면 아이들 성적표를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제 기준이에요. 이게 강사마다 조금 다른데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70점이 기본 점수예요. 원래는 60점이 기본 점수였는데 60점 정도 주면 애들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70점이 기본 점수고요. 80점 정도가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0점이면 경쟁률에 상관없이 합격한 답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85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80점 이상이면 중간보다 못하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다시 쓰기를 주는데 다시 쓰기는 80점 이하만 줄 거예요. 80점 이상이면은 어느 정도 수업을 이해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쓰면 다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80점 이상인 친구들은 뭐 하는 거냐? 그냥 집에서 수능 공부하면 됩니다. 왜? 최저 맞추는 게 먼저니까. 네,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